좋은 책과 만나는 시간, 북과의 부킹 타임, 부킹의 윤군입니다. 오늘은 책과 더불어 영화 한 편도 같이 섞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책은 비스마르크 평전이고요. 같이 진행할 영화는 영화 에비타, 1997년에 개봉된 마돈나와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타이틀은 강철 피 비스마르크와 에비타의 눈물. 좋은 리더란, 그리고 좋은 사람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입니다. 제가 채용 관련된 일을 많이 해왔는데요. 지금껏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경영진들도 많았는데 직업의 특성상 오너 경영자보다는 전문 경영인인 CEO, CFO, CSO 등의 소위 C레벨 경영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국내외의 탑 레벨의 학력, 경력, 그리고 개인적 매력, 사회적 지위와 네트워크 등 어느 하나 빠지는 점이 없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었습니다. 이들과 약속 시간을 한번 잡으려면 몇 달 전부터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었고요. 사전 질문 내용들을 확인하고 검토받아야 할 정도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짜여진 시나리오대로만 내용을 진행하고 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어렵지만 뛰어난 인재들임에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고의 인재들인 그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무엇인가가 허전하다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이제 딱히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 무엇인가가 항상 그들과 저와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니만큼 업무적인 부분을 넘어서 혹시 개인적인 인연까지 이어진다면 일을 하는 저로서도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 애매한 요소들 때문에 쉽사리 마음을 열지 못하던 저는 꽤 오랫동안 그 이유를 고민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근인데요. 그 이유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답을 찾고 나니 더욱 쓸쓸해지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찾은 그 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100여 년간의 시간차는 있지만 나름 본인들의 방식대로 불꽃처럼 살다 간 두 명의 이야기를 먼저 말해보고자 합니다. 영화 나를 위해 울지 말아요 아르헨티나라는 영화로 유명하죠. 뮤지컬로는 에비타라는 제목을 썼는데요. 아르헨티나의 퍼스트 레이디 에바 페론의 인생 스토리였습니다. 이분의 인생살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는데요. 어렵다 못해 비참한 환경에서 태어나 모진 인생 역정 끝에 마침내 퍼스트 레이디가 되어서 국민을 위해 많은 정책을 베풀었던 에바 페론. 그 인생 여정 자체가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아르헨티나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생소한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나라 이름을 제외하고는 크게 와닿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아르헨티나 관련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적은 276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남아메리카에서는 이제 브라질에 이어서 두 번째 크기입니다. 세계로 치면 여덟 번째이고요. 스페인어 사용 국가 중에는 가장 큰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미에서는 아주 드물게 이 백인 인구가 국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나라이고요. 역사적인 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흑인이나 현지 원주민들의 비중은 상당히 적습니다. 이 수도는 부에노스아이레스고요. 국토가 세로로 넓게 뻗은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지형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서 열대우림과 이 빙하를 동시에 갖춘 몇 안 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것으로 이제 세계 3대 폭포에 항상 꼽히죠. 이구아수 폭포. 아르헨티나의 대자연을 대표하는 비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파라과이 영토였는데요. 파라과이가 괜히 갓 독립한 우루과이를 이제 정복하려고 욕심을 내서 브라질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그때 좀 뺏겼고요. 이 지역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다시 영토 분할을 통해서 가져갔던 뭐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하면은 역시 축구가 유명하죠. 그리고 탱고. 영어식 발음인 탱고로 통하지만 원래는 탕고고요. 아르헨티나 원산의 세계적인 춤이자 동시에 춤곡입니다. 다만 유럽으로 넘어가서 이제 선율 위주로 된 컨티넨탈 탱고 쪽이죠. 그쪽보다는 훨씬 리드미컬하면서 이제 우울한 느낌이 좀 강하고요. 춤도 조금 더 자극적이고 진한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축구로 보면은 브라질과 함께 이제 남미 양강으로 통하고 있고요. 많은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들이 전 세계 유럽 리그에 진출해서 활약 중에 있습니다. 역사를 따져봐도 유명하죠. 디에고 마라도나, 악동, 그리고 가브리엘 바티스투타. 뭐 이런 축구 영웅도 아르헨티나 출신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리오넬 메시가 유명하죠. 역시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 아까 그 인구 구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위치상 이제 남미 중에도 이제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원주민 인구 자체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원주민들이 이주민들, 이제 백인들 정복자들이죠. 이들 침략에 버티지 못해서 이 백인들의 정착이 다른 남미 국가들에 비해 많이 빨랐습니다. 뭐 동시에 이제 군사력을 동원해서 기존 원주민들을 많이 학살하기도 했었죠.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도 대놓고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만 이제 이민을 받아들이는 이런 인종차별적 정책을 많이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90%가 넘는 수가 백인으로 이루어지고 이 백인 국가라는 그런 자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남미의 국가들을 좀 아래로 여기는 정서가 있어서 남미의 다른 나라들과는 여러 부분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인물로는 그 쿠바의 체 게바라가 있죠. 체 게바라가 쿠바에서 활약했다고 해서 쿠바 사람이라고 여겨지기도 하고, 실제로 쿠바 혁명에 공헌한 덕분에 법적으로도 쿠바인이 되었지만, 원래 체 게바라의 실제 조국은 아르헨티나고, 쿠바로 가기 전까지는 아르헨티나에서 의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19세기,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직후에 브라질과 파라과이 등의 이제 남미 주변국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요. 이를 이제 기회로 삼아서 남미의 강대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는 농업 및 목축업을 통해서 이제 국가의 부를 쌓아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던 아주 좋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농업이나 목축업 쪽에 의존을 좀 많이 했었고요. 중공업과 제조업 등의 산업으로 전환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 국가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29년 미국발 세계 대공황의 여파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과 정치적 많은 혼란을 겪었고요. 서서히 강대국의 대열에서 이제 이탈하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이 에비타의 이야기는 바로 이 혼란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에비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아버지가 농장주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정식 아내가 아닌 이런 사이에서 5명 중에 하나로 태어난 에바 페로는 출생부터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가난과 불행으로 이렇게 점철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고요. 아버지에게 자식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뭐 좋은 교육 환경이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이제 천덕꾸러기처럼 자라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에 절망하게 됩니다. 이런 고난은 아무래도 어린 소녀를 이제 빨리 어른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그녀는 줄곧 앞으로의 스스로의 삶을 고민하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가출을 실행을 했고요.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제 인생을 새롭게 개척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능력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했고 나이까지 어렸던 이런 시골 소녀가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약자에게 잔인한 법이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그녀는 곧 자신에게도 한 가지 큰 무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비타는 상당한 미인이었는데요. 이때부터 그녀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듯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 그 남자와 사귀는데 주저하지 않았고요. 이후에 그 가치가 떨어졌다 싶으면 그 남자를 버리는데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주위에서 이런 자신의 무분별한 남성 편력을 비난하는 이런 많은 말들이 들려왔었는데요. 하지만 인생의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녀에게 그런 말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미모와 이런 훌륭한 재능, 그리고 이렇게 미모를 활용해서 만난 남자들의 도움들이 이어지는 상황이 되자 어느덧 그녀는 상당한 명성을 지닌 당대의 연예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마침내 평생 그녀가 고대하던 큰 행운을 잡게 되는데요. 바로 아르헨티나 최고의 정계 실력자 중의 하나인 후안 페론을 만나게 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당시 아르헨티나에는 이제 큰 지진이 발생해서 수천 명이 사망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때의 노동부 장관이었던 후안 페론이 기금 마련을 위해서 파티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때 에바 페론이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둘은 이제 급속하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부인을 상처한 이런 후안 페론의 이제 부와 권력, 그리고 에바의 젊음과 미모는 서로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조건이었음에 틀림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도 잠시뿐이었고요. 이 후안 페론은 아무래도 정치인이었던 만큼 이 정적들이 정권을 장악한 후에 그를 체포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후안 페론은 자기만의 정치 스타일인 후안 페론의 페론주의를 제창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점이 아르헨티나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대의 명분으로 그를 체포하게 되고 괴롭히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정책보다는 대중에게 신망이 높은 그의 인기를 두려워한 점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페론주의를 좀 살펴보면은 국가의 이제 중추 산업을 국유화하고 부당하게 국부를 침탈하는 외국 자본들을 좀 거부하고요. 자본가보다는 아무래도 좀 친노동자 위주의 일종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친서민 위주의 정책을 하는 그런 정치 노선입니다. 아무래도 선거표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층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인기 만점의 정책주의가 아닌가 합니다. 물론 오늘날 대부분이 잘 알다시피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당시 아르헨티나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요. 에바 페론의 고향이기도 한 이 팜파스 지방, 대평원 지방인데요. 엄청난 규모의 낙농업과 대기업 시스템의 목축업, 그리고 밀농사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상당한 부를 축적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가난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 당시 팜파스 등의 농업은 아르헨티나의 경제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놓았고요. 뉴욕이나 미국의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한 도시경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국가 전체로 봐도 1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의 국민소득은 당시 이탈리아보다도 높은 상황이었고
19세기 후반기에 유럽 사람들은 아르헨티나로의 이민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남미의 종주국으로 대접받았 뭐 그런 상황이었죠. 더구나 유럽과 미국이 경제적인 난에 더해서 거듭되는 세계 대전을 하면서 이제 생명의 위협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에 오히려 아르헨티나의 이제 팜파스 지방에서 나온 이런 곡물들이 전쟁 특수로 유럽에 비싸게 팔려 나가면서 아르헨티나는 그야말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자본 친화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집권당의 입장에서 친서민 정책을 펴는 후안 페로는 그야말로 눈엣 가시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에바 페론에 의해서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애초에 무분별한 이제 남성 편력의 이제 에비타는 남편 후안에게 처음에 장애물로 정치적으로 좀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안의 지지자들은 하루속히 이런 에바를 정리하고 후안 페론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당시 사랑의 눈이 먼 후안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안이 집권당에 의해 정치적으로 어려워지자 생각지도 않았던 에바의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아름다운 외모와 연예계 생활을 하며 쌓아온 풍부한 감성을 활용해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탁월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의 석방운동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돼서 후안 페로는 방면되었고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퍼스트 레이디가 될 가능성이 높았던 이 에바 페론의 불우한 과거가 알려지면서 고난을 이겨낸 의지의 여인상 뭐 이런 이미지가 추가가 되어서 이전 정치 세력에 더해 빈민과 노동자층의 지지 세력까지 모두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후안 페로는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열정과 확신에 찬 연설은 아르헨티나 국민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고요. 이에 더해서 페론주의 친서민 정책이 실시가 되자 곧 그녀는 아르헨티나의 성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던 친노동 입법, 그리고 여성들의 권리 향상, 남녀평등법, 그리고 가족법, 공무단인권 등의 지금으로서는 당연하지만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던 여러 정책들이 쏟아졌고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최고의 나라, 그런 행정부라는 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에바는 이제 수많은 학교와 병원 그리고 고아원을 지었었고요. 그 이전에 어떤 지도층보다도 헌신적으로 하층민을 위해 활동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스스로 전국을 돌며 무료 진료를 하였고요.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또 세계 여러 나라에 사고로 인한 이재민들과 빈민, 여러 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성금 보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이런 잠잘 시간이나 휴식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이 빈민 구제에 앞장을 선 그녀는 어쩌면 개인으로 볼 때는 참으로 훌륭한 선행가 또는 자선사업가임에 틀림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퍼스트 레이디였는데요. 국가가 그녀에게 원했던 것은 하면 좋지만 이런 일개 개인의 선행이 아니라 아주 안정되고 우수한 국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녀가 행했던 이런 많은 선행과 수많은 개혁 정책은 실제 나라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한마디로 돈이 많이 드는 무책임한 것들 뿐이었는데요. 겉으로는 이제 노동자, 빈민, 여성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실제적으로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혹여 잠깐 동안 혜택을 받더라도 결국 세금 등의 더 큰 반대급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국민들은 계속 과중한 부담으로 허덕이게 되었고요. 외부적으로는 대중적 인기를 얻는 듯이 보였지만
뭐 실제로 페론 부부의 이런 정치적 실정을 비판하는 뭐 그런 세력에 대해 가혹한 탄압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군부 독재의 이런 공포 정치, 그리고 페로니즘에 대한 이런 비판 세력, 그리고 이제 가혹한 제거, 뭐 전부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 아르헨티나는 정치적으로 매우 경직되었고요. 예전에 그 활기를 급속도로 좀 잃게 되었습니다. 이 후한 페론과 군부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독재 정치가 계속되었고요. 동시에 매관 매직과 각종 비리가 국가 전방위적으로 행해졌음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상황이 더 악화되자 이제 에바 페론의 선량한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해 여러 정치적인 이런 액션 플랜들이 더욱 강하게 진행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각종 미디어를 동원해 페론 부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우상화 작업까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국민의 고통을 아파한다며 공식 석상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행복을 외쳤던 그녀 에바 페론. 하지만 각종 비리로 나라의 돈을 횡령했고 극에 달한 사채 행각을 벌였었죠. 또한 동시에 많은 돈이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혹시 그녀가 직접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녀가 처하고 있던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녀의 직위, 여러 위치상 흘러가는 내용은 알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사용하는 자금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도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견주어 봐도 실제 에바 페론의 사치와 이런 향락에 관한 수준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본인 스스로의 가난하고 불우했던 그랬던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수많았던 남성 편력, 이런 점철된 과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더욱 열성적으로 선행을 베풀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선행을 베풀기도 하였고, 하지만 스스로의 인기만을 위한 이제 무리한 경제 정책이 많았고요. 이에 수반되는 고인플레이션, 이어지는 극심한 실업, 동시에 진행됐던 군부 독재의 폐해, 국가 산업의 후퇴, 결과적으로 외국에 대한 신뢰 상실, 기타 등등. 이런 후한 부부가 아르헨티나에 끼친 영향은 매우 심각하고요. 오늘날까지도 아르헨티나는 고난과 상실의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국가에 기여했던 것은 앞에서 말한 개인적인 선행 외에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오로지 사람들 앞에서 웃고 울고 그런 자연적인 것 같은 모습들만 보여주었을 뿐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생전에 그녀를 좋아했던 수많은 빈민들, 노동자층, 기타 사회적 약자층에서는 하지만 아직도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사 그녀의 눈물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아픈 삶을 어루만져 주고자 했던 진심이었고 그녀 역시 선량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결과물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성녀의 눈물인가? 아니면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는 악어의 눈물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비타의 이야기의 뒤를 이어서 오늘 얘기하고자 했던 원래 주인공, 국가주의를 제창한 철혈제상 비스마르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독일의 기본적인 역사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좀 너무 길고요. 그리고 독일의 중세 이런 역사가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청취자분들은 개별적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십자군 전쟁 그리고 이후에 합스부르크 왕가 등의 여러 좀 기간을 거치면서 다른 나라들과 비슷하게 이 관료 제도가 정비되고
상비군 제도가 또 확립되면서 절대 왕정 체계가 좀 강화가 되는 그런 시기를 거치게 되죠. 더해서 이 중상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왕권 강화의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분열과 통일의 역사에서 독일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이벤트였던 30년 전쟁이 끝난 후에 당시 남아있던 신성 로마 제국의 연방 국가 중에서 비교적 전쟁의 피해가 적었던 프로이센이 이제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등장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확히는 19세기 프로이센, 오늘날 독일의 재상이자 외교술의 천재였던 이 비스마르크, 한국에는 아무래도 이 어려웠던 시절 이 군부 독재 세력에 의해서 모범적인 교과서의 이미지로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뭐 그다지 좀 느낌이 안 좋다 싶은 인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왠지 모르게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 비스마르크를 말할 때 따라오는 수식어 철혈, 이 말이 그의 스타일을 잘 대변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역사는 상당히 다르다고 합니다. 보통 비스마르크는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나 초상화가 많아서 군국주의 이미지가 강한데요. 실제로는 군대를 매우 싫어했고 별로 대단치 않은 부상으로 병역 면제를 신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비스마르크는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 분명히 국가를 다른 모든 것에 우선시했고 이미지가 좀 냉혹하고 차갑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어서 오해를 많이 사지만 실제로 그가 원하는 것은 평화와 안녕이었다고 합니다. 거시적인 정책과 안목도 매우 우수했고요. 외교나 정치를 함에 있어서 독일만을 위하지도 않았고 항상 유럽 전체를 고려한 정책만을 취했다고 합니다. 유럽의 세력 균형을 통해 전쟁을 최대한 방지하였고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위험한 세력이라고 판단됐던 사회주의의 급진 좌파들에게도 정책을 많이 양보했으며 기민한 여러 가지 회유책으로 근대 독일 건국의 초석을 마련한 위대한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시기의 유럽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나폴레옹과 이 비스마르크를 빼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전반적으로 국가 간의 세력 균형을 중시했고요. 그 속에서 독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물론 피치 못할 경우에는 무력 사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전쟁보다는 주로 외교적인 방법을 좀 선호했고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에게 좀 굴욕적인 방식의 복종을 강요하기보다는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실리를 취하는 데 주력하는 실용주의자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리라 봅니다. 실제로 비스마르크 시절 발생한 전쟁은 보호전쟁 그리고 보불전쟁인데요. 이는 당시에 독일을 방해하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가 뭐 가만히 앉아서 그들 이익을 포기할 리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치른 전쟁이었습니다. 만약에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독립한다고 하면 뭐 일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시의 제국주의 시대에는 이런 야만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전쟁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는 평생을 거쳐서 외교와 정치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타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신의를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정책이 스마트했고 또 합리적이었으며 독일과 상대방이 대립하게 되면 일단 힘의 우위를 보여준 뒤에는 한 6대4나 7대3 정도로 상대방도 어느 정도의 체면은 차릴 수 있게 마무리해서 긴 재임 기간 동안 큰 트러블이 없었습니다. 또한 독일의 통일 이후에는 불필요한 해외 식민지 정책에 반대를 했고요. 독일이 영국이나 프랑스 등의 다른 이런 제국주의 국가들보다 식민지에 끼친 악영향이 상당히 적었던 데는
이 비스마르크의 정책이 주요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비스마르크의 이런 훌륭한 정책에 유일한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이 비스마르크 그 자신이 아니면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러시아와 오스트리아를 이제 같이 연합을 해서 이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이런 고도의 외교 역량과 균형 정책이었는데요. 이는 곧 비스마르크가 사망하자 무너지고 맙니다. 비스마르크는 실제로 국가를 위해서 개인의 이런 자유와 권리를 상당 부분 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당시의 세계를 살펴보면 힘에 의한 패권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식민지 야만 시대로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이 자유와 민주주의로 알려져 있는 나라들도 법의 명문화만 되어 있지 국가가 개인을 돌봐주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효시라 불리는 영국,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상징인 프랑스는 실제로 전 세계의 식민지가 끝없이 이어지는 야만적인 수탈 제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 이 당시였습니다. 정복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 바쁜 시대에 개인의 권리를 챙겨줄 그런 자상한 나라는 없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2m에 육박하는 큰 키,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는 좀 엄격한 이미지, 무뚝뚝한 말투, 이런 것 등이 여러모로 어우러져서 비스마르크는 상당히 억울한 여러 가지 선입견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들과 이제 본인의 보수적인 사상과는 반대로 세계 최초로 의료, 산재, 연금, 이런 국가가 국민을 보살피는 사회보장 제도의 기틀을 이제 마련한 정치인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회 공적 보험 중에 3가지가 비스마르크에 의해 만들어졌고요. 어쩌면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과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에 의해 우리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당시 굉장히 좀 위험적인 존재로 인식된 급진 사회주의 세력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에 가깝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결과물로 국민을 위한 보장책이 완성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이후에 고용보험법이 추가가 되어서 오늘날의 4대 보험으로 완성되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행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자신이 옹립하다시피 한 비렐름 1세, 아주 죽이 잘 맞았다고 해요. 전폭적인 지지하에 근대 독일의 초석을 놓은 비스마르크. 하지만 말년이 행복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때인 비렐름 2세가 즉위를 하자 이제 여러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비렐름 1세는 그 개인의 능력은 비스마르크에 미치지 못하지만 인재를 알아볼 줄 아는 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행동인데 자신의 권력 전체를 비스마르크에게 넘기다시피 했고요. 스스로를 내려놓은 대신에 국가를 발전시켰던 훌륭한 군주였습니다. 비스마르크가 여러 차례 사의를 표할 때마다 당신이 그만둘 바야 차라리 내가 그만두겠소 하면서 이 국내외의 여러 외압과 어려움들로부터 비스마르크를 철저하게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왕위가 바뀌자 비렐름 2세는 이제 약관에 피 끓는 젊은 군주로서의 행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가 칼을 잡으면 휘두르고 싶은 법이죠. 비스마르크가 어렵게 이제 균형 잡아놓은 여러 국제적인 제도와 정치 체계를 부정하게 됩니다. 결국 의견 충돌과 이제 대립이 계속되자 비스마르크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얼마 후 사망해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평가가 되기를 국가주의자, 군국주의자라는 이런 이미지를 당시에 얻었지만 실제로는 평화주의자에 가까웠고
전반적으로 외교에 의한 합리적인 균형 체제를 지향을 했으며 국민을 위해 실제적인 제도를 정착시켰던 이 철혈제상 비스마르크, 어쩌면 철혈제상이라기보다는 열혈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편견이나 선입견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이 비스마르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요. 이상으로 이제 두 명의 인물을 살펴봤는데요.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그동안 CEO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아쉬움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두 사람의 인생에 들어있다고 할 것입니다. 힘없고 약한 대중과 국민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한 에바 페론.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했고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빼앗아버린 만들어진 성녀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한평생 마초 이미지로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전쟁광이란 오명을 뒤집어 썼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이런 제도와 장치를 정비했고요. 또 국민을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지켰던 위대한 정치가 비스마르크. 과연 어느 쪽이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이자 CEO인지는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이 많은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들, CEO를 포함한 이제 그런 분들의 가장 안타까웠던 점 하나가 바로 이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많이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CEO의 특성상 정해진 기간 동안에 단기적인 실적을 아무래도 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CEO라면 또는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라면 그러한 자신의 직위와 이런 사회적 대우를 떠나서 본인이 속한 이런 기업에 진정 도움이 되는 정책이나 방향 제시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인자한 웃음을 머금으며 재무제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직원을 가차없이 해고하고 대주주 및 오너 가문 친화 정책을 수행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신념이란 것은 한번 잃으면 다시는 만회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너가의 충복이 되어서 자신의 안위를 꾀하는 그 순간부터 이 훌륭한 CEO, 훌륭한 지도자로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음은 물론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착한 사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착하다. 저 사람은 저러저러해서 착하다. 또는 착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 많은데요. 저는 이 착하다는 기준이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여러 가지지만 그 결론은 이렇게 좀 대부분 귀결이 됩니다. 말투가 부드럽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말에 동의해주고 내가 제시하는 조언과 충고, 솔루션을 따르는 사람들. 표현은 각각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대부분은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인가요? 네,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착한 사람은 이런 유형은 이제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착한 사람의 코스프레를 잘하는 것이지 진실로 착한 사람은 아니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자 결론입니다. 저에게 진정 착한 사람은 어쩌면 좀 이 내용도 좀 상투적이긴 하지만 저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쓰지만 진실된 조언을 해주고요. 제가 잘못된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거나 그러한 길을 갈 때 본인에게 손해가 가더라도 이를 온 힘을 다해 막아주고 장기적으로 또는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옆길로 빠진 나에게 좀 사정없이 회초리를 댈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 착한 사람일 것입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어쩌면 사람은 모두 듣기 좋은 말을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것이 본능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마찬가지로 좋아합니다. 내가 제시하는 방향을 또는 내가 제시하는 조언을 따르는 사람, 그야말로 나의 베스트 프렌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명심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이는 물론 진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높은 확률로 이는 착한 사람이 아니고요. 어쩌면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도 상대방이 착한 사람이기를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부하를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이 높은 직위에 있는 분들이나 이 회사의 CEO들에게 느꼈던 이런 아쉬움, 일종의 이런 착한 사람 코스튬 플레이를 어쩌면 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굳이 높은 직종이나 높은 직위를 가진 분들뿐만이 아니라 제 주위에도 상당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그 사람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자주 하고요. 혹시 그런 스토리, 좋은 얘기를 해줄 내용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해줍니다.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임을 널리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급한 현안이 발생해서 지금 당장 어떤 해결책을 좀 도출해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일부의 직원들이 담당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고 특정 해결책을 이런 찾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저희 부서. 이들은 이러한 상황,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이런 착한 척하는 사람들, 절대로 직접 다투지 않고요. 최대한 조용히 앉아 있다가 어느 정도 논쟁이 마무리될 쯤 나섭니다. 그 두 분 다 싸우지 말고 서로 적당히 양보해서 가운데쯤 어디에서 만나면 좋은 해결책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허허허 웃습니다. 하나만한 헛소리가 아닌가 합니다. 누군가가 잘 알아주지 않는 친절은 절대 행하지 않고요.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선행을 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할 때만 이러한 코스프레를 실시합니다. 팟캐스트니까 정말 이런 말씀들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전 직장에서 이런 부분에 아주 대표적인 성향의 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짜 이름을 말하고 싶어요. 항상 웃는 얼굴을 잃지 않고 경조사 등에서는 별로 친하지 않은데도 통곡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혹시 청취자분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모 회사에 이제 뭐 과장이나 뭐 차장 이 정도 하고 있는데요. 직속 부장이나 직속 임원의 장모상에서 진심으로 그렇게 눈물이 나올까요? 정말 그렇게 슬플까요? 아니 그럼 그렇게 좋은 성향의 그 훌륭한 사람이 왜 부하 직원이나 동료 직원의 공을 가로채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그리고 왜 두 명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지 참 저는 어떤 이유로도 이 사람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뭐 경우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일들은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거 뭐 바야흐로 거짓의 시대인가요? 아니면 세상에 진실된 것이 과연 얼마나 남아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혹시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진실로 만나서 좀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리를 많이 외치고 있는데요. 의리는
의리를 지킬 가치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기에 이 겉모습에 연연하지 말고 진심을 알고 진실된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쩌면 착한 사람과 친하게 되지 못하는 일이 있을지언정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일삼는 이런 위선자를 우리 생활 중에 만나게 되는 이 우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참고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모두 지극히 제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